민수가 차 시동을 걸며 서둘러 떠나려 하자 순애가 뒤쫓아 소리쳤습니다. 인수야! 인수야! 나를 여기 홀로 두고 가면 어떡하냐? 하지만 차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어요. 홀로 남겨진 순애는 절망적으로 속삭였습니다. 정녕, 내 자식이 날 이렇게 버리다니. 편안해야 할 노후 70이 넘은 나이에 삶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할머니는 절망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삶을 열어갔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70이 넘은 순애는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서 분주했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영이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거든요. 순애는 민수가 어릴 때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전도 부쳤습니다. 콩나물 무침에 시금치나물까지 정성껏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는 자리라 마음이 설렜습니다. 냉장고에서 민수가 좋아하는 깍두기를 꺼내며 순애는 미소를 지었어요. 결혼한 후로는 1년에 몇 번 얼굴 보기도 힘든 아들이 먼저 집에 오겠다고 했으니 분명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손자 소식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싶어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저녁 무렵 민수와 지영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두 사람의 얼굴이 어두침침했어요. 민수는 현관에서부터 한숨을 쉬었고 지영은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너라, 많이 힘들었지? 순애가 반갑게 맞았지만 민수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민수는 수저를 들지도 않은 채 한숨만 내쉬고 있었고 지영은 입술을 꾹 다문 채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어요. 순애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은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나?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있으면 어떡하냐?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는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뺨은 며칠간 제대로 잠을 못 잔 듯 푹 패여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큰일을 저질렀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민수가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전화도 뜸해지고 얼굴 보러 오는 일도 거의 없었거든요. 혹시나 했던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동산 투자한 거 다 망했어요. 민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빚이 수억이에요. 은행 대출도 못 갚고 지인들한테 빌린 돈도 다 갚아야 하는데 이제 사채업자들까지 찾아와요. 순애는 젓가락을 떨어뜨리며 말을 잃었습니다. 수억? 평생 그런 큰 돈을 만져본 적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돈을 잃을 수가 있단 말인지 손이 덜덜 떨렸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순애가 간신히 말을 꺼냈을 때 지영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머니 때문에 꼬인 거예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며 간병비며 돈이 나갈 일만 생기니까 남편이 급하게 돈을 벌려고 무리한 투자를 한 거잖아요. 지영아, 그게 무슨 소리냐? 순애가 황급히 말하려 했지만 지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전화와서 병원비 달라, 약값 달라. 저희도 애 낳고 살기 힘든데 왜 다 저희가 책임져야 해요? 그래서 남편이 스트레스 받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순애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지내며 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얼마나 조심했는데 정말 필요할 때만 도움을 청했는데
그것마저 원망스러웠던 것일까요? 민수가 지영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그만해. 어머니 잘못이 아니야. 할 말은 해야지. 이제 곧 사채업자들이 이 집까지 찾아와서 협박할 거예요. 어머니, 며칠만 피해 계세요. 휴가 삼아서 공기 좋은 곳에서 잠깐만 지내시면 안 되겠어요? 순애는 당황했습니다. 휴가? 갑자기 어디를 가라는 거냐? 나이 70이 넘어서 혼자 어디를 간단 말이냐? 민수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사채업자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어제도 이 집 앞에서 서성거리더라고요. 이 집에 계시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며칠만, 정말 며칠만 피해 계시면 제가 다 해결할게요. 지영이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저희가 이 상황을 정리하는 동안만 잠깐 나가 계세요. 안전한 곳에서 푹 쉬시다가 오시면 돼요. 온천이라도 다녀오시면 몸에도 좋고요. 순애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초췌한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사채업자라는 말에도 겁이 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집까지 찾아온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하나?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차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공기 좋은 산속에서 요양하시죠. 잠깐만 계시면 돼요.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순애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챙겼어요. 남편의 영정사진과 몇 벌의 옷까지, 그리고 평생 모아온 약간의 현금과 통장이 전부였습니다. 휴가라고 하니 크게 짐을 쌀 필요는 없겠다 싶었거든요. 차에 타면서 순애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어디로 가는 거니? 하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운전대를 잡은 그의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영도 고개를 돌린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산길은 구불구불했고 갈수록 인적이 드물어졌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깊은 숲과 바위산만 보였어요. 포장도로에서 비포장길로, 비포장길에서 더욱 좁은 산길로 차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1시간을 달렸을까요? 마침내 차가 멈춘 곳은 깊은 산속의 허름한 폐가였어요. 기와 지붕은 군데군데 뚫려 있고 나무 대문은 삐걱거리며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집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서 잠깐만 지내세요. 일이 정리되면 바로 모시러 올게요. 민수는 순애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순애는 주변을 둘러보며 당황했습니다. 민수야, 여기가 어디냐? 이런 곳에서 어떻게 지내라는 거냐? 전기도 안 들어오는 것 같고, 물은 어떻게 하고. 죄송해요, 어머니. 다른 곳은 다 위험해요. 여기가 제일 안전해요. 민수는 서둘러 보따리를 폐가 앞에 내려놓고는 차로 향했습니다. 순애는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요양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민수야, 잠깐만. 언제 데리러 올 거냐? 순애가 급하게 물었지만 민수는 대답 대신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영이 차창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주일이면 충분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일주일? 여기서 일주일을? 순애가 소리쳤지만 차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뒤쫓아가며 소리쳤어요. 민수야, 민수야, 이런 곳에 나를 두고 가면 어떡하냐. 하지만 차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어요. 깊은 산속에는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남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순애는
폐가 앞에 서서 절망적으로 속삭였습니다. 정녕, 내 아들이 날 이렇게 버리다니. 차가운 산바람이 순애의 흰 머리카락을 휘날렸고 그녀의 한숨이 그 바람에 실려 깊은 산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깊은 산속 폐가에서의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순애는 썩은 나무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방 한 구석에서 떨며 밤을 보냈어요. 지붕 구멍 사이로 찬바람이 계속 불어들어왔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쥐 우는 소리와 부엉이 울음소리에 한숨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순애는 자꾸만 이상한 소리에 놀라 깼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 지붕 위로 떨어지는 솔방울 소리, 벽 사이에서 움직이는 벌레들 소리. 평생 도시에서 살아온 순애에게는 모든 것이 무서웠습니다. 혹시 산짐승이라도 나타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잠들 수가 없었어요. 새벽이 되자 배고픔이 밀려왔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뒤져 비스킷 한 봉지를 꺼냈어요. 평소 같으면 간식거리였을 텐데 지금은 생명을 이어줄 소중한 식량이었습니다. 조금씩 아껴 먹어야 며칠이라도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첫 번째 비스킷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아침 식사를 하게 될 줄이야. 평생 남편과 아들을 위해 정성껏 밥상을 차렸던 자신이 이제는 썩은 냄새 나는 폐가에서 비스킷 한 조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니요. 물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집 뒤편에 우물이 있는 것 같았지만 두레박도 없고 물이 나오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힘들게 일어나 집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다행히 처마 밑에 빗물이 고인 녹슨 양동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물은 탁하고 벌레가 떠다녔지만 그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이 물을 마셔도 될까? 순애는 망설였지만 목이 너무 말라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으로 벌레들을 걷어내고 조심스럽게 물을 마셨어요. 흙냄새가 났지만 그나마 갈증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라고 했으니 일주일만 버티면 돼. 순애는 스스로를 달래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자꾸 커져갔어요. 정말 민수가 데리러 올까? 혹시 이대로 버려지는 건 아닐까? 이런 깊은 산속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아무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이 되자 현실이 더욱 절망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져온 비스킷은 이미 반 이상 떨어졌고 몸은 점점 차가워졌어요. 밤새 제대로 잠을 못 자서 머리도 아팠습니다. 오래된 이불 한 장으로는 추위를 막기가 역부족이었어요. 무엇보다 견디기 어려운 것은 적막함이었습니다. 사람 목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이 산속에서 혼자 있으니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평생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온 순애에게 이런 고립감은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다리로 폐가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예전에는 제법 큰 집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청마루 마루판은 군데군데 썩어서 구멍이 뚫려 있었고 기둥들도 기울어져 있었어요. 마당에는 키 큰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우물 주변에는 푸른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이 집에 언제까지 사람이 살았을까? 순애는 궁금했습니다. 부엌에는 아직 낡은 솥과 그릇들이 남아 있었어요. 어느 가족이 이곳에서 살았을 텐데 왜 이렇게 버려두고 떠났을까요? 혹시 자신처럼 가족에게 버림받아서 이곳에서 쓸쓸히 죽어간 사람은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셋째 날 저녁 순애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꺼내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떠난 뒤 내 삶이 이렇게 무너질 줄이야. 우리 민수가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남편 영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가족을 건사했고 민수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죠. 순애야, 우리 아들은 착한 아이야. 나중에 우리를 잘 모실 거야라고 늘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었습니다. 영호는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도 민수 걱정만 했어요. 민수 결혼시키고 순애 너도 편히 살 수 있도록 집도 마련해뒀으니 걱정 말아라고 했었죠.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습니다. 민수가 자신들을 잘 돌봐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떤가요? 순애는 깊은 산속에 버려진 채 홀로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었습니다. 영호가 살아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영호는 아무리 어려워도 가족만큼은 지켰을 테니까요. 넷째 날 오후 순애는 몸살 기운을 느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추운 곳에서 자다 보니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고 열까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이마에 대보니 뜨거웠어요. 이대로 쓰러지면 정말 아무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순애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분명 올 거야. 그 아이가 나를 정말 버릴 리는 없어. 지영이가 뭐라고 해도 민수는 착한 아이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그럴까? 사채업자들 때문에 급했다고 하지만 정말 일주일 후에 데리러 올까? 혹시 내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건 아닐까? 의심의 씨앗이 자꾸 커져갔습니다. 다섯째 날이 되자 절망감이 더욱 깊어졌어요. 비스킷은 이제 몇 조각밖에 남지 않았고 몸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밤에는 산짐승 우는 소리까지 들려와서 무서웠어요. 혹시 늑대나 멧돼지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런 몸 상태로는 도망갈 힘도 없을 텐데. 순애는 남편의 사진을 품에 안고 지난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민수가 어릴 때는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엄마, 나 커서 엄마 아빠 모시고 같이 살 거야. 큰 집도 사드릴 거야 라고 말하던 그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결혼 후 민수는 점점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영과 결혼한 후로는 더욱 뜸해졌습니다. 지영이 시어머니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고 전화 통화마저 어색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순애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에게 간섭한 적도 없고 손자를 낳으라고 재촉한 적도 없었는데 그저 가끔 아픈 몸 때문에 병원비 도움을 청했을 뿐인데 그것이 그렇게 큰 부담이었을까요? 여섯째 날 아침 마지막 비스킷을 먹으며 순애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것을. 민수가 정말 데리러 올지도 의문이었고 설령 온다고 해도 그때까지 버틸 자신이 없었어요. 여섯째 날 아침 순애는 마지막 비스킷 조각을 입에 넣으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살아야 한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더 이상 이곳에서 기다릴 수는 없었어요. 민수를 믿고 싶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보따리를 정리했어요. 남편의 영정사진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는데 그만 손이 떨려서 액자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유리가 깨졌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순애는 황급히 액자를 주워들었습니다. 남편의 사진만큼은 상하지 않았지만 액자 뒷면이 조금 벌어져 있었어요. 사진을 꺼내려고 뒷판을 열었을 때 그곳에서 뜻밖의 것이 나왔습니다. 얇은 봉투 하나가 사진 뒤편에 숨겨져 있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글씨로 순애에게 꼭 필요할 때 열어볼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 당신 여기에 뭘 숨긴 거예요?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친필 편지와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펼치니 남편의 익숙한 글씨체가 나타났습니다. 순애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떠났고 너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살아있을 때 더 많은 것을 준비해주지 못해서.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죽은 후 순애가 겪을 어려움을 미리 걱정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서류를 보니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순애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언제 땅을 샀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서울 근교의 땅이었고 소유주는 분명히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가 철물점 하면서 따로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었는데 몇 년 전 조용히 땅을 하나 사두었다. 너한테 미리 말하지 않은 건 괜히 부담 줄까 싶어서였고 혹시라도 값어치가 없으면 실망시킬까봐 미리 말하지 않았다. 최근에 우리 집 근처 부동산 김 사장한테 혹시 그 근처가 개발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시간이 지나면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당신이 발견하길 바라는 마음에 내 사진 뒤에 넣어뒀어. 많이 부족한 남편이었지만 이 작은 준비가 내 삶을 지켜주는 힘이 되길 바란다. 늘 고맙고 사랑한다. 순애는 남편의 깊은 배려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평생 성실하게만 살던 남편이 이렇게까지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했다니. 여보, 당신이 이런 것까지 생각해뒀다니. 정말 고마워요.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순애야, 절대 포기하지 마라. 너는 강한 사람이다. 나와 함께 어려운 시절을 잘 버텨냈잖아.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 땅이 내 희망이 되길 바란다. 순애는 땅 문서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주소를 보니 최근에 뉴스에서 재개발 소식을 들었던 지역 같았습니다. 혹시 이 땅이 정말 가치가 있는 걸까? 남편의 말대로 자신을 살려줄 수 있을까? 순애는 깨진 액자를 정리하고 사진과 편지, 토지 문서를 소중히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해서 준비한 희망의 선물을 발견한 덕분에 조금이나마 용기가 생겼어요. 폐가를 나서면서 순애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산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다리는 여전히 후들거렸지만 이제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가끔 걸음을 멈추고 나무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쉬어가야 했지만 남편의 편지를 생각하니 힘이 났어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멀리서 굴뚝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순애의 마른 입술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드디어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5채 정도의 낡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작은 밭들이 집들 사이사이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마을 입구에서 한 할머니가 텃밭에서 물을 뽑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저기, 안녕하세요. 순애가 인사를 했습니다. 텃밭의 할머니는 고개를 들더니 순애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누더기 같은 옷에 초췌한 얼굴, 떨리는 몸. 한눈에 봐도 보통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 할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애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아들에게 버려졌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길을 잃어서 며칠을 산속에서 헤맸어요. 순애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어머나, 큰일 날 뻔했네요.
빨리 들어오세요. 할머니는 순애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우리 집에서 좀 쉬어 가세요. 저는 김영숙이라고 해요. 영숙의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거실에는 전기장판이 켜져 있었고 주방에서는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진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 있었어요. 순애는 그 냄새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일단 따뜻한 국물부터 드세요. 영숙은 된장찌개를 그릇에 떠서 순애 앞에 놓았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밥을 드셨어요? 순애는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며칠 만에 마시는 따뜻한 국물이 이렇게 고마울 줄이야. 울지 마세요. 이제 괜찮아요. 영숙은 순애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비슷한 처지예요. 자식들한테 버림받아서 이곳으로 온 분들이거든요. 순애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자식들한테 버림받았다고요? 네, 저도 그렇고 여기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그래요. 자식들이 모시기 어렵다고 해서 이런 산꼴로 보내버린 거죠. 처음에는 잠깐이라고 했는데 연락도 안 와요. 영숙의 말을 듣고 순애는 놀라움과 동시에 약간의 위안을 느꼈어요. 자신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었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세요? 순애가 물었습니다. 다들 조금씩 가진 게 있잖아요. 기초연금도 나오고 밭도 일구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요. 혼자보다는 훨씬 낫죠. 순애는 보따리 속 토지 문서를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사진 뒤에까지 숨겨둔 마지막 희망. 혹시 이것이 정말 자신을 살려줄 수 있을까? 할머니도 여기서 우리랑 같이 지내요. 혼자 있으면 더 힘드니까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장은 이곳에서 힘을 기르고 남편이 남겨준 땅에 대해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숙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순애는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전기장판이 있는 따뜻한 방에서 푹 쉬고 나니 몸의 기력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하지만 마음속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아침, 영숙은 순애를 마을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순애 할머니세요. 산에서 길을 잃으셔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마을에는 모두 6명의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70대 중반부터 80대까지 모두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아들 가족이 해외로 이민을 가면서 혼자 남겨졌고, 이순희 할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며 요양원 대신 이곳으로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며칠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철수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째 연락도 안 와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식들은 다들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돈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효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순애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라는 위안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더욱 서글펐어요. 이렇게 많은 노인들이 가족에게 버림받고 있다니. 그래도 여기서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낫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밭도 일구고 음식도 나누어 먹어요. 실제로 마을 사람들은 각자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었어요. 배추, 무, 고구마, 감자 같은 기본적인 채소들을 키우며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기초연금과 약간의 농작물로 검소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순애 할머니도 여기서 함께 지내시면 어때요? 순이가 제안했습니다. 빈집이 하나 있어요. 주인이 도시로 나가면서 비어 있는데 관리만 잘해주면 공짜로 쓸 수 있어요. 순애는 고마운 마음이었지만
선뜻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아직 마음 한구석에는 민수가 자신을 찾으러 올 거라는 희망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남겨준 땅 문서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 후 순애는 영숙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영숙 씨, 혹시 서류를 볼 줄 아세요? 땅 문서 같은 거 말이에요. 땅 문서요? 왜요? 영숙이 궁금해했습니다. 순애는 망설이다가 남편이 남겨준 토지 문서를 꺼냈어요. 남편이 몰래 사놨던 땅이 있다더라고요. 이게 도움이 될까 해서. 영숙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 이거 위치가 좋은 곳이네요. 서울 근교고. 아니, 여기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그 동네 맞는 것 같은데. 정말요? 순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 마을에 가끔 오시는 이장님이 부동산에 대해 잘 아세요.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다음 날 마을 이장 김동철 씨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월 단위로 마을 사정을 살피러 오는 분이었어요. 순애는 떨리는 마음으로 땅 문서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장님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순애 할머니, 이 땅 정말 대박이네요. 여기 재개발 확정된 지역 아니에요? 재개발이요? 순애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올해 안에 보상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 면적이면 보상금이 상당할 텐데. 이장님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말이 맞았구나. 정말로 이 땅이 자신을 살려줄 수 있는 거구나. 그런데 할머니, 혹시 이 땅에 대해 다른 사람이 알고 있나요? 가족이나. 이장님이 물었습니다. 순애는 문득 민수가 떠올랐어요. 만약 민수가 이 땅의 존재를 안다면 어떻게 할까? 자신을 버려놓고도 땅은 차지하려 할까?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남편이 비밀로 해뒀거든요. 순애가 대답했습니다. 이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혹시 가족분들과 사이가 안 좋으시면 조심하세요. 이런 큰 재산이 있다는 걸 알면 갑자기 연락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순애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민수가 이 사실을 알면 분명 나타날 거예요. 자신을 산골에 버려놓고도 재산만 가져가려 할 게 뻔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순애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니 법적으론 문제 없어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 관련 서류들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고 재개발 조합에 연락해서 절차를 진행하세요. 이장님은 재개발 조합 연락처를 알려주고 갔습니다. 순애는 마을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모두들 순애의 행운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잘 됐네요. 철수가 기뻐했습니다. 남편분이 정말 깊이 생각하셨네요.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어요. 순이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민수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분명 나타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며칠 후 순애는 용기를 내어 재개발 조합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자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네, 확인됐습니다. 조합 총회가 다음 달에 있으니 참석하시면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이 정도 면적이면 보상금이 꽤 클 텐데. 전화를 끊고 나서 순애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이 땅이 정말 저를 살려주는군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이 산골 마을에는 드물게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순애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순애는 얼어붙었습니다. 민수와 지영이었어요. 두 사람은 마을을 둘러보며
순애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민수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모시러 왔습니다. 순애는 마을 사람들 뒤에 숨어서 떨고 있었어요. 민수가 왜 갑자기 자신을 찾으러 왔을까? 혹시 땅 이야기를 들은 걸까? 마을 사람들 뒤에 숨어 있던 순애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민수와 지영이 자신을 찾으러 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산속 폐가에 버려두고 간 사람들이 아니었나요? 영숙이 순애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순애 할머니, 저 사람들이 할머니 아들인가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왜 갑자기 찾으러 왔을까요? 분명 무슨 속셈이 있을 거예요. 민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순애 할머니의 아들 이민수입니다. 어머니가 연락이 안 되셔서 찾고 있었는데 이곳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연락이 안 된다고? 순애는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직접 산속에 버려놓고는 이제 와서 무슨 소리인가요? 동네 이장이었던 박근태 할아버지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연락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어르신이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던 거죠? 민수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게 요양차 산속에 머물러 계셨는데 갑자기 안 계셔서. 지영이 민수의 말을 가로챘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산속 별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되니까 걱정돼서 찾아다녔어요. 그때 순애가 마을 사람들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민수야. 민수는 순애를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걱정했어요. 어디 다친 곳은 없으세요? 걱정했다고? 순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날 산속 폐가에 혼자 두고 걱정했다고?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듣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어머니를 버렸다는 거예요? 지영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휴식하시라고 좋은 곳에 모셔다 드린 거잖아요. 좋은 곳? 순애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붕 뚫린 폐가가 좋은 곳이야? 며칠을 굶어가며 죽을 뻔했는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민수와 지영의 거짓말이 들통난 것이었습니다. 영숙이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곳에 어머니를 혼자 두고 올 수가 있어요? 순애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민수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저희도 사정이 있었어요. 사채업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며칠만 있으시면 모시러 가려고 했는데. 사채업자? 근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지영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이제 다 정리됐어요. 그래서 어머니 모시러 온 거예요. 순애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수억 원의 빚 때문에 절망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해결됐다니. 어떻게 해결했는데? 순애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집을, 어머니 집을 정리했어요. 우리 집을? 순애는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과 평생 살던 그 집을 자신의 동의도 없이 팔았다는 말인가? 어머니, 어차피 혼자 사시기에는 너무 큰 집이었잖아요. 팔아서 빚도 갚고 작은 곳으로 이사하면 되죠. 지영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순애는 허탈했어요. 자신의 동의도 없이 집을 팔다니. 하지만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집을 팔아서 빚을 다 갚았다면 왜 갑자기 자신을 찾으러 온 걸까? 그때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집을 정리하다가 아버지가 남겨두신 서류들을 봤어요. 순애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 책상 서랍에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 있더라고요. 집 근처 부동산 김 사장 말로는 아버지가 땅을 사뒀다고 하던데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제야 순애는 깨달았어요. 집을 정리하면서 남편의 책상을 뒤졌고 거기서 부동산 투자에 관한 메모나 영수증 같은 것들을 발견한 거구나. 지영이 거들었습니다. 아버님이 꽤 큰 땅을 사두셨던 것 같던데 혹시 그 서류들을 어머니가 가져가신 거 아니에요? 민수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땅이 정말 있다면 우리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빚을 완전히 정리하고 어머니도 편하게 모실 수 있고요. 순애는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이들이 자신을 찾으러 온 이유는 사랑이나 후회 때문이 아니라 땅 때문이었습니다. 그 땅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순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름이어도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혼자서 무슨 절차를 다 하시겠어요? 민수가 강압적으로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이제야 민수와 지영의 진짜 목적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순애는 결심을 굳혔어요. 안 돼. 그 땅은 내 아버지가 나만을 위해 남긴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서류들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보여주세요. 민수는 순애에게 다가가 보따리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순애가 보따리를 꽉 붙잡자 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놓아. 순애가 소리쳤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가족끼리 나누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민수가 힘을 주며 당겼습니다. 그때 보따리가 찢어지면서 안에 있던 것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남편의 사진, 옷가지들, 그리고 소중한 땅 문서들. 종이들이 바람에 날려 여기저기 흩어졌어요. 순애는 무릎을 꿇고 서류들을 주우려 했지만 일부는 이미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이고. 순애는 쓰러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위해 준비해둔 희망이 이렇게 산산조각 나다니. 마을 사람들이 급하게 달려와 서류들을 주워 모았어요. 다행히 중요한 등기부등본은 무사했지만 남편의 편지는 찢어져 버렸습니다. 순애는 찢어진 편지 조각들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편지까지 이렇게 되다니. 민수는 등기부등본을 집으려 했지만 근태 할아버지가 막아섰어요. 그만해요. 근태가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영숙도 순애를 감쌌습니다. 순애 할머니, 괜찮아요. 중요한 서류는 다 있어요. 민수는 여전히 서류를 노리고 있었고 지영은 옆에서 재촉했습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순애를 둘러싸고 서 있는 가운데 민수는 여전히 등기부등본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초조한 표정으로 남편을 재촉했어요. 여보, 빨리 해요. 시간이 없다고 했잖아요. 지영이 속삭였습니다. 근태 할아버지가 순애를 부축하며 일으켜 세웠어요. 순애 할머니, 일단 우리 집에 가서 정리해요. 여기서는 안 돼요.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찢어진 남편의 편지 조각들을 주워 담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의 동반자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걱정하며 남긴 메시지가 이렇게 망가져버리다니. 민수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그 땅을 혼자서 어떻게 관리하시겠어요? 도와준다고? 순애가 고개를 들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날 산속에 버려놓고 도와준다는 거야? 영숙이 순애 편에서 말했습니다. 순애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어머니를 그런 곳에 혼자 두고 온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지영이 발끈했습니다.
당신들이 뭔데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어요? 어머니는 우리가 모실 거예요. 가족? 마을에서 함께 살고 있던 순이 할머니가 비웃었습니다. 가족이 그렇게 하나요? 순의 할머니가 여기 와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순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며칠을 굶어서 쓰러질 뻔했고 추위에 떨며 혼자 무서워하셨어요. 그게 가족이 할 일인가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순의 편에서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순의 할머니가 처음 오셨을 때 정말 비참했어요. 뼈만 남을 정도로 야위어서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민수는 점점 궁지에 몰리자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으러 온 거 아니에요. 이제 모시고 가겠다는데 왜 자꾸 방해해요? 그때 순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가. 뭐라고요? 지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안 간다고 했어. 나는 여기서 살 거야. 순애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가족끼리 살아야죠. 가족? 순애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이라면 애초에 날 버리지 말았어야지. 이제 와서 가족 타령은 무슨. 근태 할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순애 할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같은 처지예요. 자식들이 귀찮다고 해서 이런 산꼴로 보내놓고는 연락도 안 하죠. 영숙이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산 이야기가 나오니까 찾으러 온 거잖아요. 뻔해요, 뻔해. 지영이 변명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서. 그럼 왜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어요? 순이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사채업자 핑계 대면서 산속에 버려놓고. 분위기가 점점 나빠지자 민수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잘할 거라고. 순애가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그 땅 이야기는 왜 꺼냈어? 민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순애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날 찾은 건 미안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이잖아. 솔직히 말해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지영은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그때 마을 이장인 김동철 씨가 차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마침 마을 순찰을 하던 참이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장님이 차에서 내리며 물었습니다. 근태가 상황을 설명해 드렸어요. 순애 할머니 아들이라는 사람이 와서 할머니를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재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장님은 순애를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혹시 그 땅 이야기 때문인가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장님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드님, 혹시 어머니 동의 없이 뭔가 하려는 건 아니시죠? 재산 문제는 법적으로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영이 발끈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 동의를 받아야죠. 가족끼리 상의해서 하는 거예요. 상해. 순애가 냉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내 동의 받고 한 게 뭐가 있어? 집 팔 때도 내 허락 받았나? 민수가 변명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이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드님, 부모님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는 건 불법입니다. 더군다나 어머니를 적절하지 않은 곳에 방치했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민수와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장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노인학대로 신고될 수도 있고 재산 문제도 법적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순애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다시 살 힘을 얻었어요. 피 하나 안 섞인 여러분이 진짜 가족 같아요. 영숙이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애 할머니, 우리가 늘 여기 있어요.
걱정 말고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근태도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가족이에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게 진짜 가족이죠. 순애는 마을 사람들을 보며 따뜻함을 느꼈어요. 정말로 이들이 자신의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시도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혈육이. 혈육은 무슨? 순애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혈육이라면 애초에 날 버리지 말았어야지. 이제 와서 혈육 타령하지 마. 지영이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 땅은 어쩌시려고요? 혼자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순애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 땅은 내 아버지가 나만을 위해 남겨준 거니까. 이장님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드님, 더 이상 어머니를 괴롭히지 마세요. 어머니가 원하지 않으시면 그만두는 게 좋겠어요. 민수와 지영은 어쩔 수 없이 물러서야 했어요. 하지만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차에 타면서 지영이 민수에게 속삭였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 땅을 그냥 놔둘 수는 없어요. 차가 떠나고 나서 마을 사람들은 순애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불안했어요. 민수와 지영이 쉽게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민수와 지영이 떠난 후 며칠간 마을은 평온했습니다. 순애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밭일을 도우며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지영이 쉽게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이장님이 순애를 찾아왔습니다. 순애 할머니, 재개발 조합 총회가 다음 주에 있어요. 참석하셔서 보상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을 받을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할머니, 혹시 가족분들이 또 나타날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런 큰돈이 오가는 자리에서는 여러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이장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애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조합 총회에 참석하셔서 본인 확인을 받고 보상금 수령 절차를 밟으세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걸 확실히 해두는 게 좋겠어요. 총회 당일 아침 순애는 마을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이장님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나서는 도심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재개발 조합 사무실은 큰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마음으로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들고 접수처로 향했어요. 어르신, 토지 보상 관련해서 오셨나요?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네, 양순애입니다. 순애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이 땅 정말 좋은 위치네요. 보상금이 꽤 클 텐데요. 곧 총회가 시작됐습니다. 큰 회의실에는 토지 소유주들이 모여 있었어요. 순애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진행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조합장이 마이크를 잡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재개발 사업으로 총 보상금은 개별 토지 면적과 위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순애 할머니 소유 토지의 경우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뒤쪽 문이 열리며 민수와 지영이 들어왔어요. 뒤따라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도 함께였습니다. 순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역시 그들이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민수는 순애를 발견하고는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조합장이 진행을 잠시 멈추고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 변호사입니다. 양순애 할머니의 법정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법정 대리인? 순애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나는 그런 걸 맡긴 적 없는데
민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복잡한 절차를 혼자 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지영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나이에 이런 큰 금액을 직접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순애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언제 도움 달라고 했어?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김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님,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큰 재산을 관리하시기에는 한계가 있으실 겁니다. 가족들이 도와드리는 게 맞죠. 조합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당사자이신 할머님의 의사가 우선이겠지만, 그때 민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세요. 혼자서 판단하시기 어려운 상태예요.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순애는 모욕감을 느꼈어요. 무슨 치매야. 나는 멀쩡해.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병원 진단서도 있습니다. 인지능력 저하로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는 소견이. 그게 뭐야? 순애가 서류를 빼앗아 보려 했지만 복잡한 의료 용어들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조합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그때 회의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이장님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뒤따라 영숙과 근태 할아버지도 함께였습니다. 무슨 일이죠? 이장님이 상황을 파악하며 물었습니다.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재산 관리를 도와드리려고 왔는데, 이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치매가 아닙니다. 저희 마을에서 몇 달간 함께 지내봤는데 판단력이나 기억력 모두 정상이에요. 영숙도 증언했습니다. 맞아요. 순애 할머니는 마을 일도 척척 처리하시고 복잡한 농사일도 잘하세요. 근태 할아버지가 거들었습니다. 치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할머니를 산속에 버려두고 왔잖아요. 그런 사람들 말을 어떻게 믿어요? 회의실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조합장이 질서를 잡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김 변호사가 강압적으로 말했습니다. 어쨌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족의 동의 없이는. 가족의 동의. 순애가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날 버려놓고 가족이라고? 웃기지 마. 순애는 회의실 앞으로 걸어나가며 조합장에게 말했습니다. 조합장님, 저는 멀쩡합니다. 제 땅에 대한 보상금은 제가 직접 받겠어요. 조합장이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님이 직접 의사를 표명하시니 일단 할머님 의사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수가 발끈했습니다. 안 됩니다. 어머니 혼자서 감당 못해요. 순애가 돌아서며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수야, 내 아버지가 내게 남긴 건 재산이 아니라 자존심이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애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적힌 이 등기부등본, 이게 내 삶이야. 내가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순애는 등기부등본을 높이 들어 보이며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내 남편이 나를 위해 남겨준 이 땅, 아무도 내 허락 없이는 건들지 못해.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회의실 안다른 토지주들도 순애를 응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민수는 주저앉았고 지영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김 변호사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조합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그럼 양순애 할머님, 보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조합 총회에서 순애가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후 보상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수와 지영, 그리고 김 변호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회의실을 나서면서 민수는 마지막으로 순애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아니라 돈이라는 거 다 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순애는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 너는 이미 선택했잖아. 순애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영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혈육인데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순애가 지영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후회? 내가 후회하는 건 너희를 너무 믿었다는 거야. 민수와 지영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순애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습니다. 한 달 후 재개발 보상금이 순애의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큰 금액이었어요. 순애는 통장을 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정말로 이 땅이 저를 살려줬어요. 순애는 보상금으로 먼저 산골마을에서 조금 떨어졌지만 읍내에 보다 가까운 한옥을 샀습니다. 마당이 넓고 방도 여러 개 있는 제법 큰 집이었어요. 비어있은 지 오래되어 군데군데 손볼 곳이 많았지만 뼈대는 튼튼했습니다. 이 집을 깔끔하게 수리해서 함께 살아요. 순애가 영숙, 근태 할아버지, 순이 할머니에게 제안했습니다. 영숙이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죠. 순애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혈육보다 더 소중한 분들이에요. 근태 할아버지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순애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 같군요. 2달에 걸쳐 집수리가 진행되었어요. 지붕을 새로 얹고 벽지도 새로 발랐습니다. 화장실과 부엌도 현대식으로 개조했어요. 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만들었습니다. 각자 개인 방을 갖대 거실과 주방은 함께 쓸 수 있도록 넓게 꾸몄어요. 와, 정말 집 같아졌네요. 순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죠. 순애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애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한옥에는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음식을 만들어 나누고 마당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며 소소한 행복을 찾았어요. 각자 개인 공간이 있어서 혼자만의 시간도 보낼 수 있었고 함께 있고 싶을 때는 넓은 거실에서 모여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적인 공동생활이었어요. 반년이 지난 어느 날 순애는 마루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남편의 영정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새 액자에 깔끔하게 정리된 사진 속 남편은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이제 행복해요. 순애가 남편의 사진에 말했습니다. 당신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아들한테 버림받긴 했지만 더 소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영숙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순애야, 오늘 뭐 먹을까? 뭐든 좋아요. 함께 먹으면 다 맛있어요. 순애가 대답했습니다. 넓은 식탁에 둘러앉은 네 노인은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일상을 나누며 때로는 옛날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순애야, 민수한테 연락 안 와?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가끔 문자가 와요. 미안하다고, 보고 싶다고. 하지만 답장은 안 해요. 왜요? 근태가 물었습니다. 진심인지 아직도 의심스러워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리워서 연락하는 건지. 순애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이 순애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마음이 풀릴 때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곁에 있을게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마워요. 같이 있으니 외롭지 않아요. 저녁을 다 먹고 나서 순애는 혼자 마당에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어요. 마당 한쪽에서는 직접 기른 상추와 치커리가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민수였어요. 어머니, 오늘도 어머니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하고 보고 싶어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순애는 문자를 읽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답장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분노가 치밀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은 것을 치유해주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순애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순애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토스트를 구우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영숙도 일어나서 함께 아침 식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오늘 뭐 할 거예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마트도 가고 은행 일도 봐야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마당 텃밭에서 채소 좀 돌봐야죠. 순애가 계획을 말했습니다. 바쁘네요. 영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쁜 게 좋아요.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시간이 모자랄 정도예요. 근태와 순이도 일어나서 식탁에 앉았어요. 네 사람이 함께하는 아침 식사는 늘 화기애애했습니다. 순애야, 요즘 정말 밝아졌어. 순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순애가 물었습니다. 처음 마을에 왔을 때는 너무 힘들어 보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순애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의 제가 아니에요. 아침을 먹고 나서 순애는 남편의 사진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당신이 남겨주신 건 돈이 아니라 용기였어요.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고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피 섞인 가족만이 가족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될 줄은 몰랐어요. 버림받는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여보,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마당에서는 영숙과 근태가 함께 텃밭을 돌보고 있었고 순이는 대청마루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순애의 새로운 하루가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사연을 이어갈 수 있는 따뜻한 응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산들 사연이었습니다.